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은퇴를 하고 손주까지 본 뒤 어느 날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왜?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기 삶을 끝까지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내리는 철학적 결단일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은 사회 현상인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랑은 끝내 무엇이었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이혼의 찬반으로 보지 않고 자유와 책임, 사랑과 행복, 사회와 개인이라는 철학적 틀 속에서 깊이 사유해 보려 합니다. 1부 자유와 책임, 사르트르의 질문. 실존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다. 이 말은 자유가 단순히 좋은 선물이 아니라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자유를 선택한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아내는 여전히 집안일과 손주 돌봄을 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아내는 늘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 내 꿈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내 인생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그림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그냥 집에서 손주 돌보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왜 그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걸까? 그녀는 결국 황혼 이혼을 결심합니다. 주변에서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내 손으로 선택하고 싶다. 그 선택이 고독과 불안을 가져오더라도 나는 내 자유를 살겠다. 여기서 철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그녀의 선택은 진정한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의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단순한 도피였을까요? 사르트르는 자유는 책임과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결과까지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유는 책임을 떠난 홀가분한 여행이 아니라 책임을 끌어안는 무거운 항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짧은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농부에게 두 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늘 밭을 갈며 묶여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자유롭게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밭을 가는 소는 늘 불평했습니다. 나는 왜 늘 짐을 지고 일만 해야 하지? 자유로운 저 소가 부럽다. 그런데 어느 날 자유로운 소가 굶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밭을 가는 소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짐을 지고 있지만 그 덕분에 먹을 것이 있었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짐을 지는 삶과 자유로운 삶, 어느 쪽이 더 행복한가? 사실 답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책임을 받아들이고 어떤 자유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황혼 이혼은 바로 이 자유와 책임의 양면성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제라도 나로 살겠다는 자유의 외침, 그리고 동시에 홀로 서기와 외로움,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상처를 감당하겠다는 책임의 무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자유는 해방인가? 또 다른 굴레인가? 그리고 나는 그 자유가 요구하는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2부 사랑과 유대의 본질.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 부버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 그 만남이 진실하면 나와 너, 그렇지 않으면 나 그리고 그것이 된다. 사랑도 처음에는 나와 너의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상대를 온전히 한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연애 시절의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이때 상대는 그 자체로 존귀한 너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생기고 생계와 집안일이 쌓이면서 그 사랑은 점점 의무와 습관으로 변해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밥 먹었어? 남편은 대꾸합니다. 먹었어. 그 말에는 애정이 아니라 단순한 일상 보고만 남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상대는 너가 아니라 단지 밥을 챙겨야 할 대상, 돈을 벌어와야 할 대상이 됩니다. 사랑은 이름만 남고 그 본질은 잊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랑의 변질을 옛 우화에서는 낡은 다리로 표현했습니다. 처음 다리를 놓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튼튼히 지었습니다. 그 다리는 강을 건너는 기쁨과 설렘을 주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리를 점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다리는 늘 여기에 있으니까. 다리를 돌보지 않았고 결국 삐걱거리고 금이 갔습니다.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중히 가꾸지만 익숙해지면 돌보지 않게 되고 그 순간 사랑은 더 이상 너와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황혼-이혼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남편과 40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그냥 동거인 같아요. 아내와 하루에도 수십 마디 대화를 하지만 그 아내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나, 너에서, 나, 그것으로 변질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은 단순히 갈등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는 사건입니다. 나는 지금 내 곁의 사람을 여전히 너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역할과 기능만을 보는가? 만약 상대가 그것으로만 보인다면 그 관계는 이미 사랑의 본질을 잃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3부 행복과 삶의 목적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단순한 기분이나 쾌락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기능을 잘 발휘하며 사는 삶이다. 그는 이것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즉,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과 행위에서 비롯되는 결과라는 것이지요. 한 노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나는 남편 곁에 50년을 있었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았지만 내 마음은 늘 혼자였습니다. 이제라도 나 혼자라도 내 삶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은 황혼-이혼을 택한 이들이 자주 하는 고백입니다.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단지 함께 있음만 남았을 뿐이지요. 행복은 단순히 혼자냐, 함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진 이성적 삶을 실현할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 특히 노년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진정하고 싶던 삶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옛 우화에는 밑빠진 항아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매일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었지만 항아리 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 물은 늘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목마름을 느꼈지요. 사람의 욕망도 이와 같습니다. 행복을 외부의 조건에서만 찾으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있어야 만족하다는 마음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욕망이 줄어든 상태로 봅니다. 갖고자 하는 집착이 줄어들면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자기 기능의 실현이라는 말과 이어집니다. 내가 가진 본래의 삶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충만함을 느낄 때 행복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황혼 이혼의 장면은 단순한 관계의 끝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행복을 새롭게 묻는 장면입니다. 행복은 혼자 설 때 완성되는가? 아니면 끝내 관계 속에서만 완성되는가? 어떤 이는 말합니다. 혼자가 되어도 자유로워서 행복하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함께 있음이 불편해도 결국 곁에 누군가 있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의 정의는 결국 정답이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행복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부 노년과 죽음의 철학, 스토아와 불교.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도 노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오히려 불안에 갇히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생은 길어야 10년, 20년일 텐데 이제는 진짜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 말 속에는 스토아적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기에 삶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결단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즉, 무상 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관계를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관계가 더 이상 서로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괴로움과 억눌림만 남았다면 그 인연은 다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호주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며 쓴 책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너무 열심히 일만 한 것,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한 것, 스스로에게 행복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은 것. 이 5가지 후회는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의 마음과 겹칩니다. 남은 삶을 더 이상 남에게 끌려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 죽음을 의식하기에 삶의 방식도 다시 바꾸려는 것입니다. 옛 불교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움켜쥔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오직 네가 놓아준 만큼만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황혼 이혼 역시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평생 움켜쥔 관계, 사회적 체면, 의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남은 삶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남은 생을 지금처럼 억지로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답게 살 것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진정 소중한 인연인가? 아니면 이미 흘러가야 할 집착인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 질문들은 사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5부 사회적 시선 vs 개인적 성찰. 한국 사회에서 황혼 이혼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가문의 수치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친척들은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그냥 참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웃들 사이에서조차 어쩌다 저렇게 됐대 라는 뒷말이 오가곤 하지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냥 체면 지키면서 사세요. 그러나 부모 세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네 체면은 중요하고 내 남은 생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냐. 여기서 충돌하는 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집단의 시선을 우선하는가 하는 철학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황혼 이혼을 상담하는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지만 자식들 때문에 못합니다. 내가 이혼하면 손주들이 놀림받지 않을까요? 이 말 속에는 한국 사회 특유의 체면 문화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과 공동체의 눈길이 앞서는 사회적 분위기. 그러나 정작 본인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 갑니다. 동양의 전통은 가족과 조화를 중시해 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부모를 위해 존재한다. 개인의 선택보다 가문의 체면과 공동체의 안정이 우선이었죠. 반면 서양 철학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강조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나의 존재 근거는 가족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황혼 이혼은 바로 이 두 철학이 부딪히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 세대는 가족의 체면과 나의 자유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새 장 속의 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튼튼한 새 장 속에서 지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비바람도 막아주는 안정된 집. 그러나 그 새는 늘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하늘을 나는 것이 내 진짜 삶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새장 안이 더 안전하다. 왜 괜히 나가려고 하느냐. 하지만 그 새의 마음은 이미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사회적 새장은 안전을 주지만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 새장을 박차고 나갈 것인지 그대로 남을 것인지는 각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단지 부모, 배우자, 조부모라는 사회적 역할로만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가? 체면과 시선 속에 묶인 삶이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를 잃게 하는가? 이 물음은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노년의 인간이 마주하는 철학적 질문입니다. 삶의 마지막 물음. 황혼 이혼은 단순한 결혼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다시 묻는 사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이혼을 경험하는 이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어느 강연에서 유명한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큰 항아리를 하나 놓고 그 안에 돌멩이, 자갈, 모래, 물을 차례로 넣어 보였습니다. 먼저 큰 돌멩이를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리가 없어 결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채워 넣지 않으면 사소한 것들에 밀려 진짜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 황혼 이혼이라는 선택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내 인생의 큰 돌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일까? 자유일까? 체면일까? 아니면 나 자신일까? 우리는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지금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황혼 이혼은 바로 이 네 가지, 자유와 책임, 사랑과 변함, 행복과 죽음을 한꺼번에 마주하게 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철학적 교차로입니다. 그러므로 황혼 이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단순히 옳고 그름,
찬성과 반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 남은 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색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황혼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어떤 이는 관계를 끝까지 지키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이는 관계를 떠나 홀로 서기에서 자유를 찾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나답게 사는 선택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남은 생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유를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지키며 머무르시겠습니까? 그 어떤 길이든 그것이 진정 여러분의 삶답기를 바랍니다.